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들 쫙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또 둔화됐습니다. 헤드라인, 코어, CPI 모두 예상치를 밑돈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시장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죠. 향후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전망, 또 국내 증시를 향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오늘 또 금통위까지 열립니다. 투자자분들이 대비하셔야 할 내용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한 1년 전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앞으로 1, 2년 이상 CPI가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멘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모았던이라는 표현도 못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CPI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사라지신 상황인 것 같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은 CPI든 인플레이션이든 여러분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3% 상승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27개월 만에 최저 수치이고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3.1%보다 낮았고 지난달에 4.0%보다도 크게 낮아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지난달에는 사실 코어 CPI가 안 잡혀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4.8%로 전달 5.3%보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미증시가 좀 반응을 좀 했고요. 발표 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달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패드 워치를 살펴보니까 90% 이상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번 7월달에 FOMC에서 만약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번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여지로 남겨놓은 거는 혹시나 모를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이후에 CPI가 한번 단기간에 한번 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놓고 많이 튀었을 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가 열리는데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더 한다 해서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올릴 필요 없이 이미 선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는 동결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좋은 방향으로 좀 아마 흘러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두 달 있다 또 CPI가 발표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한은의 금통위가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여부,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성 여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 또 개장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장 마감 전 시장은 또 셀트리온 그룹 합병 이슈에 환호를 했죠. 이어지는 기사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근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일 아주 오랜만에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 역할을 해줬는데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셀트리온의 합병 소식은 최근에 나온 게 아니죠. 2000년대에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뭐 이유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장기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또 공시 역시 굉장히 미적미적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제 시장에 나온 얘기는 뭡니까? 이제 셀트리온 3사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간 증권사가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빠르면 금년 안에 셀트리온과 아까 말씀드린 3사가 합병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개인 투자가들이 100억에서 250억까지 3사 모두 적극적 매수에 나서면서 각사가 5% 이상,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셀트리온 주가 면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0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내려가면서 다른 주가들 다 올라갈 때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기나긴 그런 침체 터널에 있었는데요. 이제 시밀러 그리고 신약 개발 그리고 유통 판매를 일원화함으로써 3사가 합쳐지면 이제 일원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원화하면서 결국은 셀트리온은 지금의 세계사로 분리된 힘을 하나의 단일된 힘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결국 전화위복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그동안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힘들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약하다 보니까 3사가 합병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바이오 산업,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 바이오 산업으로 해서 크게 부각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나
결국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3사가 합병됨으로써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시밀러 회사, 세계 최고의 신약 개발 회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는 HBM이, 2차 전지는 장비주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바이오는 셀트리온 그룹을 중심으로 좀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하반기 셀트리온 그룹주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시홍 차장님. 뭐 호재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나오는 약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출시됐던 약재들이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 이후에 사실은 M&A 건까지 이제는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뭐 새로운 또 시장 후보 물질이라든지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도입이 되면서 이벤트가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된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대충 뭐 매출액이 대략 한 6,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2,0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는 어떤 증권사 컨센서스가 있는데 지난 1분기에는 램시마 SC하고 트룩시마의 매출이 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은 QOQ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신규 제품이 공급이 새롭게 좀 진행이 되게 되면 뭐 매출이와 영업이익은 또 뛰게 될 것이고 또 영업이익률 자체도 30% 이상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3분기에도 뭐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분기에는 대략 한 1,000억 규모의 태바양 CMO 매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더욱 짙어진다는 점.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미국 허가가 예상이 됩니다. 유럽에서 일단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다른 어떤 개량 신약이 아닌 신약으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보험사 약가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그 부분도 가격 정책이 좀 유연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 전략이 충분히 좀 먹힐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 다 생각을 해보시면 하반기에 뭐 지금 일단은 신호탄을 이 합병권으로 좀 띄워놓고 그다음에 M&A라든지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해 준다면은 주가 상승에는 좀 무리가 없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향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하반기에는 좀 좋은 모멘텀이 산적해 있으니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강세를 보였던 또 다른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소식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하는 미니팹의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업비 9천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정부와 SK의 합작 미니팹.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소식에는 투자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단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정부와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하는 국내 최초의 300mm죠. 이제 12인치라고 하는데 웨이퍼 기반의 미니팹 밑그림이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SK 하이닉스는 이 프로젝트에 한 9천억 정도를 쏟아붓는 거로 나오는데 대규모의 클린룸 그리고 이제 소비장 기업의 입주 공간을 조성을 하고 이제 최신 공정 장비 50여 대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확보 그리고 이제 생태계 강화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국내 소부장 기업에 이제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용인 미니팹 같은 경우는 연면적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이제 보통 반도체 공장 수준의 청정도 클래스 100 이하의 클린룸과 더불어서 이제 소부장 개발 기업 입주 공간이 조성이 되는데 그리고 이곳에서 뭐 산화나 포토, 뭐 식각, 방막 증착이나 뭐 금속 배선, 뭐 이런 웨이퍼 입고 후부터 뭐 후공정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5대 공정을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는 오늘 2027년도에 완공될 전망인 만큼 미니팹은 아마 그 이후에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왕이면 좀 더 빨리 이제 좀 땡겨서 했으면 좋겠지만 뭐 빠른 것도 좋지만 좀 이제 안전한 시설이 제일 중요하겠죠. 앞으로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역량을 올리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고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달이었죠. 우리 장시영 차장님이 제시해 주셨던 하나마이크론이 언급 이후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현 시점에서 또 주목하고 계시는 다른 소부장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후공정
이 공정 중에 리플로우 장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고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쪽 관련 장비들의 주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STI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리플로우 장비가 대략 한 120억 정도 매출이 좀 나왔었고요. 올해는 좀 줄어듭니다. 5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236억으로 크게 좀 증가할 전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국내양 그 플럭스 타입의 어떤 장비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HBM3용 장비를 수주 받은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올해 연초에는 수주 예상 금액이 0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시작이 됐다는 점도 고무적이고 HBM 내 여러 리플로우 공정 중에 STI가 가장 하이엔드 영역에 좀 진입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 고객사, 그러니까 하이닉스죠. 캐파 확대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이닉스 외에 암코라든지 해외 고객사용 수주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플럭스 타입에서 플럭스 리스 타입의 장비에 대한 어떤 이 전환 의지가 굉장히 큰데 그 부분을 좀 공동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최종 콜 테스트가 마무리될 경우에 2024년에 발주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현재 추정치 대비에 2배가 될 정도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콜테스트가 마무리되고 또 추가적으로 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비 발주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또 이루어진다면 예상치 못한 실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470억까지도 500억에 근접하는 수치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뭐 주가가 좀 조정이 있을 때 또는 부침이 있을 때 충분히 좀 쫓아가 보실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파르게 또 올라온 만큼 조정이 있을 때 조금씩 매수에 봄직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STI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혁신에 나선 LG전자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 LG전자가 탈가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7년 뒤 매출 100조 원을 목표로 신사업에 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65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가전 기업이죠. LG. 로고는 Life is Good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아름답고 편리한 그런 LG전자인데요. LG전자가 어제 큰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의 가전 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우리를 가전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기서 탈가전이 이제 가전 안 하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가전 플러스 3가지 사업인데요. 첫째가 자동차 전기장치 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컨텐츠 사업, 세 번째가 신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6년 지난 2030년도에는 그래서 가전 플러스 이 3대 사업을 합쳐가지고 매출액을 100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LG전자의 ROE, 영업이익률이 약 3.5%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걸 7%로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죠. 밸류에이션. 지금 LG전자의 시총이 20조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시총을 얼마로 만들겠다? 네, 100조. 100조에서 약간 부족하죠. 98조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LG에서 제시한 숫자인데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도 회사의 밸류를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는 포스콜 소개해드렸죠. 철강 회사에서 미래 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사업으로 바뀌었죠.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전 사업 플러스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든가 스마트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사업이라는데 제가 느끼면 그렇습니다. 아마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 같습니다. 최근에 LG전자 적지 않게 조정을 보였죠. 지금 12만 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혁신적인 성장에 좀 야심찬 포부를 밝히는데 LG전자가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습니다.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낸 것도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한몫한 것 같은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최근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속적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그냥 100조면 100조 중에 98조를 했을지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디테일한. 네. 어쨌든 2분기 잠정 실적은 QOQ 대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전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수주전고가 1분기 말 기준으로 80조를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 그러니까 전체 LG전자 전체에서 전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2022년에 13% 정도였는데 올해는 대략 한 17% 정도까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0%가 넘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도 조금씩 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분기의 수익성은 2.8%, 3%가 좀 채 되지 않은데 이게 전장 쪽의 수익성이 대략 한 3에서 한 5% 정도까지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LG전자 전사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 기여하는 부분들이 좀 커질 수가 있어서 회사가 성장하는데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H&A 그러니까 홈 어플라이언스하고 에어 솔루션 쪽이죠. 냉장기, 세탁기 쪽하고 그리고 홈 엔터테인먼트, TV와 홈 뷰티기기, 오디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적으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B2B 중심의 사업 다각화 기반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어떤 마진을 좀 많이 남긴다면 반대쪽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4분기도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전체적으로 4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조 원까지 그리고 내후년에는 5조 이상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랐다 하더라도 사실은 애증의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좀 벗겨낼 수 있다면 더 갈 수 있는 뭐 기술적으로도 좀 좋은 자리에 있어서 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뒤, 2년 뒤 계속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지금 오른 것도 아니다. 추가적인 상승률로 충분하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공시 하나 확인해보죠. 지금 2차 전지 장비주죠. 필옵틱스가 전환 청구권 행사로 33만 1,400주를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전환 청구권이라는 게 보통 CB라고 하는데요. 그 CB는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제 금리도 받고 이자도 받고 그다음에 일정 이상 이제 기간이 되거나 이제 가격이 도달하면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어서 CB 전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필옵틱스의 이번에 CB가 20년에 이제 발행한 물량인데 그 한 2년, 3년 반에 걸쳐가지고 이제 쭉 이자를 갖다가 납입을 하고 기한이 됐는데 전환 청구권 33만 주, 그럼 일정 이상의 주식이 희석됩니다. 한 1.4% 정도 희석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사실은 이런 내용보다는 그 20년에 처음 발행할 때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조건이 무엇이냐면 이자율이 0%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번에 12 발행 물량이 29억인데 이자를 0% 받고 만기 이자가 1.0%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9억 원짜리를 많이 단일주라고 감안을 한다면 단일주주가 만기 이자를 1.0%를 받고 3년 정도를 묶어놨다 돈을. 이걸 누가 이제 동의하겠습니까? 이게 동의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억 원의 물량을 누가 받아갔어요. 받아갖고 이번에 보통주로 전환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필옵틱스가 이거 12 물량 갖다 판매를 할 때 이자보다는 전환을 했을 때 보통주를 전환했을 때 차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맥락으로 설득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12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환 가격을 보면 8,750원이고 어제 종가가 19,970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년 전에 이제 그 필옵틱스의 12를 발행할 때 우리가 2년 뒤에 종가를 2만 원 맞추겠습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8,750원 전환 가격인데 이거보다는 시장 금리보다 훨씬 2배 이상 정도의 주가를 맞춰놓겠습니다라고 경영진이 설득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누가 29억 원을 갖다 이자 1%를 받고 돈을 묶어놓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앞으로 12를 보실 때 만약에 이자가 매우 낮다라고 보신다면 이걸 갖고 사실은 해당 경영진이 향후 2년 정도, 3년 정도 만기가 됐을 때는 충분히 그 보통주 전환을 차익 실현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제시해서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환 청구권을 갖다가 가져왔고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B 이자율이 얼마나 낮은지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공시 내용 살펴봤고요. 구글과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지금 1년 연기됐다라는 소식으로 다음 소식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가 드디어 합의가 된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국적 기업들이 웬만하면 다 포함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전 세계 143개국이 디지털세 도입 합의에 이제 한 걸음 다가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뭐 너무한 건 아니고요. 한 걸음 다가간 건데 일단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이제 수익을 창출한 국가에서 세금을 낸다라는 원칙으로 마련한 뒤에 이게 논의만 한 6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나왔고 발표는 1년 정도 연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2025년 발표를 목표로 앞두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이제 다자조약안을 최초로 아마 공개할 것 같습니다. 공개하고 회원국에 이제 서명을 받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발표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한 만큼 이제 논쟁을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리는 셈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디지털세 도입에 국제사회 합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뭐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글로벌 기업도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득실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봐서 이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요거는 뭐 내년에 발표가 되게 되고 올 하반기에 최초 이제 그 조약안이 공개가 되고 서명안을 받기 시작하면은 뭔가 본격적인 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지금 김창수 FNF 회장이 FNF 홀딩스 주식 수를 축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갖다 축소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할 만한 공시고 이제 사항이죠. 근데 이번에 공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FNF 홀딩스 경영권 전반에 커진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창수 회장이 FNF 홀딩스의 최대 주주고 대주주인데 해당 주식의 41만 500주를 누가 가져갔냐면은 김창수 회장의 아들인 김승범 여기 물론 FNF 홀딩스도 근무하고 FNCO, FN코에 이제 사업본부장으로 있는 김승범 본부장이 있는 FN코로 전량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록딜로 이제 장 마감 이후 인수를 했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김창수 회장도 이제는 이제 승계를 갖다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승계 경영권이 관계된 이제 주식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이제 상속을 하면은 거의 한 70% 정도의 이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걸 우회하려고 뭐 다각도로 이제 그 방면을 찾고 있는데 김창수 회장도 뭐 김창수 회장 처음 하는 거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기업을 하나 세운 다음에 그 기업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제 승계를 우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 부담이 덜게 되죠. 이런 맥락으로 FNF 홀딩스의 주식을 갖다가 그 FN코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FN코는 이제 단지 이제 주식을만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그 뷰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뷰티 사업 하고 있는데 바닐라코라고 합니다. 이제 바닐라코가 사실은 사업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FNF 홀딩스가 뭐 주지하다시피 FNF라는 게 미국에서 중국에서 MLB 사업권 라이센스를 들여서 엄청난 이제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바닐라코 역시 뭐 그런 맥락으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거 사업이 잘 안 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승계하는 맥락으로 이제 그 FN코를 갖다가 그 수단으로 삼아도 충분히 이제 김창범 회장 일가에서는 중요하다 여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번에 김창수 회장의 주식에 대한 축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